62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국면이 왜 나타나냐. 부동산의 특징인 안정기 포함해서 그럼 5가지 국면이 왜 나타나냐. 첫 번째 줄 끝에 일반 경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특성 밑에 1, 2, 3, 4 나왔습니다. 1번 일반 경기와의 선후 관계래요. 첫 번째 줄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보다 후순환하는 것이 통설이다. 후순환의 동그라미. 부동산은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한다. 두 번째 줄 끝에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동시순환한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에 역순환한다는 견해도 있다. 같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일반적으로 후순환하지만 상업용, 공업용은 동시순환하고 주거용은 역순환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순환 주기는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불규칙적이라 길고 크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순환 주기가 길고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다. 박스 별표. 다시 뭐라고요? 회복이 느리고 후퇴가 빠르대요. 이렇게 경기가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호황기에 가는 기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리고 후퇴는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빠르게 확 떨어진대요. 냉각이 빨리 되는 거예요. 불을 지피는데 오래 걸리고. 됐나요? 3번 순환 진폭.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아 진폭이 크다. 정점이 높고 동그라미, 저점이 낮다. 즉 정점이 높다라는 건 호황기가 오래 지속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점이 낮다라는 건 불황기가 빨리 끝나고 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정책적인 특징들이 좀 있어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요. 우리 부동산 선진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리다고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선진국은 투자에 포함되지만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비중이 자산 비중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설계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이 너무 후퇴돼서 불황에 가면 정책적으로 금리든 대출 규제든 완화시켜서 빨리 불황을 끝내고 회복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황은 길고 후퇴, 하락기는 좀 짧다. 이어서 그 다음 줄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타선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도 있대요. 예. 자,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은 이유는 타성 현상 때문이다. 4번 개별성과 지역성. 첫 번째 줄 끝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으로 각각 변동 진행이 다르다. 서울은 아파트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지방은 계속 떨어져요. 지역적으로 다르죠. 부동산인 대체가 안 되고 서로 교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계속 나타나요. 국지적으로 제한된다고 했어요. 꼭 알아두세요. 이어서 3.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예요.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 두 번째 줄. 각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지표에 의존하여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종합적 측정이 바람직하다. 도덕 문제네요. 그렇죠? 하나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보자. 뻔한 소리. 하지만 봐두시는 게 중요하다. 63페이지. 1. 부동산의 공급량. 부동산의 공급량은 뭘로 보냐면요. 첫 번째 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로 뭐가? 건축 허가 면적이 있다. 건축 허가 면적의 박스. 부동산 공급량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공급량을 볼 수 있는 지표는 뭐라고요? 건축 허가 연 면적. 두 줄 내려와서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착공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무슨 소리냐면 건축 허가 면적이 계속 늘어나 있고 건축 허가 면적이 높아요. 그러면 부동산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 이거 경기 좋아진다는 신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요. 허가는 받았지만 짓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다 아파트 지을게요 해서 지어? 네 감사합니다 해놓고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짓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건축 허가량이 증가되면 허가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요. 또는 이렇게 지어놓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는 허가 받아놓고 건물을 안 올리고 기다려요. 이자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기다리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역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2번 부동산 거래량. 첫 번째 부동산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량이 주요 지표가 된다. 두 번째 줄 끝에 또한 부동산 거래량은 가격 추이의 선행의 동그라미.
선행한 특징이 있어 시장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가격 추이에 선행해서 시장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된대요. 3번 부동산 가격 지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지표로 주택 가격 지수와 지가 변동률을 주로 사용한다. 주택 가격 지수의 동그라미, 지가 변동률의 동그라미. 부동산 가격 지표로는 누구? 주택 가격 지수와 지가 변동률을 본다. 지가 변동률이 토지 가격이니까 두 가지를 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판단한대요. 그리고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가격 지표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가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 가격과의 간격이 축소되면 전세 수요가 뭘로? 매매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네, 이래서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지표에서 뭐가? 전세가 매매의 선행 지표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받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경제, 부동산 경제 및 시장에서 부동산 경제 부분을 일단 마무리했어요. 네, 이어서 65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볼 건데요. 여기 부분들도 계속 똑같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해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힘들었다. 이 추세 보고 추세 설명 듣느냐고 몇 장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었죠. 네, 그래도 이 부분 반드시 나와요. 이해 꼭 하셔야 돼요. 암기로 못 들어갑니다. 65페이지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과 특징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개념. 첫 번째 줄,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상품에 대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 6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별을 칠 수 있는 만큼 한번 쳐보세요. 네. 다른 일반 재화의 특징, 일반 재화 상품의 특징, 일반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 나온다고요. 언급한다고요. 특히나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첫 번째 줄,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고정성, 고가성, 비대체성 등 부동산만이 갖는 특성에 의해 일반 재화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고유 시장의 특성을 가진다. 자, 됐죠?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고정성, 고가성, 비대체성 때문에 고유 시장 특성을 갖는다예요. 이게 하나가 싹 바뀌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고정성, 고가성, 대체성 등 이렇게 틀린 거예요. 대체성 아니라 비대체성. 자주 바뀌니까 네 가지 동그라미 쳐서 같이 봐두시고요. 그러한 특성들 연결해 봐야겠죠. 1번, 수급 조절의 어려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어렵다. 이로 인해 부동산은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경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급 조절의 어려움이요. 아파트 짓는데 한 달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는데 이런 허가 단계부터 건설을 완공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 예측은 언제예요? 지금. 당장. 2016년 올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그래? 그럼 집을 지어야지. 허가 받고 땅 사서 허가 받고 아파트 올리기 시작해요. 그럼 올해 연말에 들어가나요? 절대 못 들어가죠. 한 2, 3년 있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계속 화랑이라면 이렇게 호황시장이라면 상관이 없죠.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니까. 근데 갑자기 내년부터 일이 생겨서 경기가 불황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간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큰일이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2번, 시장의 지역성과 국지성. 위에서 나왔던 부동산 시장의 네 가지 특성 중에 지역성과 연결된 특징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첫 번째 줄, 토지의 고정성, 동그라미, 고정성 등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게 시장의 지역성과 국지성이에요. 왜 이렇다고요? 부동산 옮길 수 없으니까.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밖에 쓸 수가 없다. 3번, 과다한 법적 제한.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로 일반 재화에 비해 많은 법적 제한이 따른대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 조정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이게 바로 과다한 법적 제한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뉴스에도 보시면 뭐 대출 규제를 하겠다, 대출 규제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 은행의 금리를 확대하겠다, 신혼부부한테 어떻게 하겠다, 맨날 정책 얘기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런 법적 제한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 수요와 공급 중에서 누구? 공급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죠? 부증성이니까요. 공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를 변화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내요. 그러려면 수요를 바꿔주려면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을 살살살살 조금 더 상황 국면에 맞춰서 변화시켜 줌으로써 부동산이 너무 과잉이 되지 않게 또는 너무 수축기, 즉 너무 불황을 겪지 않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다한 법적 제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다. 4번, 상품의 비표준화예요.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 규격화나 표준화가 어렵다. 또한 그 다음 줄, 대체 가능성이 낮으며 동그라미,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되지 않는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제가 서 있는 요 땅. 제어는 요 땅이 1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지만 여기서 강의 안 하는 사람이 이 땅 1000만 원의 사람은 절대 안 사죠. 이 땅의 가치가 원래 물건 하나에는 가격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저희 사 먹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1000원짜리는 어디서 사도 다 1000원인데 땅은 어떤 사람이 보냐에 따라 효용에 따라서 이용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상품이 비표준화돼 있다. 5.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 거래가 공개되지 않아요. 개인끼리 거래하고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잘 말 안 해. 옆집에 얼마에 팔렸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서로 공개하거나 말해주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이렇게 5가지인데 제목 중심으로 외워두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제목 중심으로 외우면서 왜 이러한 특성이 나왔는지 이해를 해야지 상품의 표준화 이런 얘기 나오면 잘못됐구나 알 수 있죠. 상품이 비표준화 돼 있죠. 왜? 다 틀리니까. 수급 조절이 용이하다, 쉽다 아니에요. 어렵죠. 수급 조절 상당히 어렵죠. 왜? 수요 공급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법적 제한이 없다. 법적 제한이 많다.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67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제가 밑줄만 한번 그어드릴게요. 두 번째 줄.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데요. 이는 부동산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등 자연적 특성과 다양한 용도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인문적 특성을 갖고 있어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단기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1번 자원 배분, 2번 교환의 기능, 3번 가격 창조 및 정보 제공, 4번 토지 활용의 결정 및 수급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가 자원 배분,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 나 교환의 기능, 첫 번째 줄 중간에 부동산과 현금 또는 다른 부동산과의 매매,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능을 한다. 넘어오셔서 68페이지 다 가격 창조 및 정보 제공 기능 두 번째 줄 끝에 즉 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의 제한 가격을 하한선, 매수자의 제한 가격을 상한선으로 하여 창조한다. 균형 가격이 만들어진다. 라 토지 활용의 결정 및 수급 조정 기능.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자나 건축업자 등에 의해 토지가 형질 변경되거나 건물의 신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활용이 결정되어지고 시장에서 수요자가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 마 토지 이용의 결정 기능. 토지 이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분 능력, 즉 지대 지분 능력이죠.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어서 계속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부분을 볼 건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실은 우리 투자 설계에서 나왔던 부분을 거의 갖다가 똑같이 접목을 시켜요. 그러니까 투자 설계 하시면서 한번 또 봐도 되고 부동산에서 또 보셔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인데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걸, 효율적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하겠대요. 약형 효율적, 준강형 효율적, 강형 효율적. 시장에 얼마나 효율적이냐 특징들만 보겠습니다. 1번 약형 효율적 시장. 첫 번째 줄에 과거 정보의 동그라미. 약형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래요. 그렇죠? 과거 정보만 있어도 가격이 막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얻으려면, 즉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 과거 정보 갖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겠죠. 왜? 과거 정보가 곧바로 가격에 반영된대요. 1초 전께 바로 가격에 반영돼 있어요. 그럼 과거는 안 되고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가 필요하겠죠. 뭐? 초과 수익을 얻어내려면.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 정상 수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현재 및 미래 정보 분석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과거 정보가 바로 투입된다. 그러니까 과거 정보는 쓸모가 없다. 다른 말로. 2번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에요. 준강형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가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대요. 아, 준강형 그러면 어떤 약형 효율적 시장을 포함했구나. 왜? 과거 정보 플러스 현재 정보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해야지 가격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수익을 미래 정보. 그렇죠? 세 번째 쭉 끝에. 다만 아직까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정보 등을 통해서 내부 정보 등을 통해서 초과 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아, 미래 정보, 내부 정보.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이런 거 통해서는 초과 이윤 획득이 가능하다. 3. 강형 효율적 시장이에요. 얘는 과거 정보 또는 미래 정보까지도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된대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가격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정상 이윤 외에 초과 이윤 획득은 불가능하다. 그럼 시장이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어떤 정보를 얻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 이익 수준 이상은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다 똑같은 이익을 봐요. 그러겠죠? 4. 부동산 시장과 효율성이에요. 이어서 지금 1, 2, 3 이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파트 아니에요. 1, 2, 3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요? 약형 내지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래요. 아, 약형이나 중강형이래요. 천만다행이죠. 왜? 약형 시장이라면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라면 미래의 정보나 내부 정보를 통해서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뭐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할 만하다. 현실은 이렇다고요. 현실이 강형이면 부동산 성격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 똑같으니까. 자, 이어서 약형 내지 중강형 효율적 시장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의 지역 정보가 모든 참여자에게 즉시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서 우리 여기 높으신 분들 청문회 하면 부동산 갖고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확 우리 땅을 사게 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왜? 그 사람들 내부 정보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도시 이용 계획, 이 앞으로 이 논 밭을 우리는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거야. 이거 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보를 빨리 들으면 내부 정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뭐기 때문에 약형이나 중강형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 정보가 있으면 초과 이익을, 초과 이윤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약형 또는 중강형으로 본다. 꼭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예요, 이해. 그리고 마지막에서 위에 또한 시장의 효율성 이론은 초과 이윤에 대하여 획득 가능성을 따져본 것으로 정상 이윤의 획득은 모든 시장에서 가능하다. 초과 이윤에 대해서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한 거지 정상 이윤도 얻을 수 없다는 아니에요. 정상 이윤은 어디서나 다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형에서는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 정상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죠? 70페이지로 쭉 넘어오셔서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분석을 좀 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들 다 틀린데 시장 분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장 지역의 구분 1개요. 두 번째 줄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과 인구, 세대수, 고용, 소득 등 수요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인을 분석한다. 이 지역의 범위는 첫 번째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는 자연경계 또는 인문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지역 범위의 중요한 기준은 지역의 연속성이나 동질성 측면이다. 자, 이제 지역 범위를 구분하는 거예요. 1번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뭐를 인근 지역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줄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박스.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은 내가 사고자 하는, 내가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뭐? 인근 지역이에요. 지역이래요. 인근 지역. 이어서 주거 및 상업, 공업 활동 등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 등에 관련된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 두 가지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인근 지역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고 대상 부동산 가격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뭐다?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 71페이지 유사지역.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용도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지역. 용도나 기능 동그라미, 유사한 지역 동그라미. 지리적으로 같은 게 아니라 뭐가? 용도나 기능이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유사 부동산, 유사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특성을 갖고 있어 인근 지역과 용도나 가치의 형성에 일반적 요인에 있어서 상호 대체성 동그라미, 경쟁관계 동그라미가 성립하는 지역이래요. 우리 신도시들, 강남의 신도시들, 뭐 일산, 뭐 분당, 요즘에 뜨는 뭐 위례나 이런데, 판교 이런데, 이런 데가 이제 유사 지역이 되겠죠. 강남의 유사 지역들이에요. 하지만 또 어디 뭐 위례나 판교 이런 데는 경쟁 지역이 되겠죠. 강남 사는 사람이 어디로 갈지. 집값의 변동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유사 지역으로 보면 되겠다. 3번 동일 수급권. 상기의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지역 개념이다. 밑줄 끝. 밑에는 이거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시작 분석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나오니까 한번 눈으로만 봐두세요.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별표. 여기는 많이 치지 마시고 한 두세 개만 쳐주세요. 나오긴 나오는데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한 번 걸로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자, 두 번째 단락.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이러한 토지의 이용 가치가 입지별로 최유효 이용 원칙,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토지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 원칙에 따라 이용하라고. 도시의 인적, 물적 구조가 집중과 분산되는 과정을 통해 토지 이용의 공간적 활용을 하는 경제 행위를 분석하는 이론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론들 2번 입찰지대 이론이 있습니다. 입찰지대 이론이란 도시 중심부에 가까이 할수록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 중심부 동그라미, 생산성이 높아 동그라미. 지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많은 가격을 지불, 보다 많은 가격의 동그라미 할 수 있으므로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입지의 동그라미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당연한 거죠. 입찰지대 이론. 중심으로 올수록, 즉 강남역 뭐 3번, 5번 출구로 가까이 더 들어올수록 더욱더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이 높고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뻔한 이야기. 저희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71페이지 맨 마지막 상업지역 이어서예요. 72페이지 이어서 갑니다. 상업지역, 경공업, 도매업, 주거지역, 근교, 농업지역으로 포락선을 이룬다. 72페이지에 그림 2-10 보시면 밑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죠. 가운데가 상업지역이에요. 거기서 멀어 갈수록 주거지역이 되고 근교, 농업지역으로 변환된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뭘로 변하는지 지역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줄 끝에 그리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도심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얻게 되는 추가적 이익을 나타낸다. 상업지역의 지대 곡선은 다른 지역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대요. 왜요? 당연히 상업지역에서 수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상업지역에서의 기울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만 한번 그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상업지역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예, 상업지역의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데 왜 그러냐면 도심 가까이에 입지함으로써 없는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의미래요. 즉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는 입찰지대 곡선은 어디? 여기가 나타내는 상업지역이 뭐가 더 크대요? 경제적 이익이 증가가 크다. 누구보다? 다른 지역들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지역이. 이어서 3번 동심원 이론 1. 동심원 이론에 의 도시 발생 초기에 전형적인 단핵 구조를 말한대요. 그러니까는 한가운데 중심이 발전하면서 점점 벗어나는 개념이에요. 도시가 원을 그리면서
중심지로부터 성장하고 중심지로 멀수록 접근성이 낮아지고 인구 밀도가 낮아진다는 이름으로 베제스 등이 주장하였다. 베제스의 동그라미, 단핵 구조의 동그라미. 자, 우리 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뭐 간단하겠죠. 단핵 구조니까 이렇게 하나가 딱 있어요. 얘가 중심이에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뭐. 이렇게. 얘를 누가 베제스가 언급했다. 베제스가 주장하였다. 베제스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단핵 구조 동그라미. 그리고 두 줄 내려와서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 경제, 문화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 업무 지역을 중심으로 상공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점이 그 다음이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 다음이 고소득층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중심 업무 지역으로 통근하는 위성도시 통근자 지대로 분화된다. 자, 얘는 우리 이거 조금 보셔야 돼요. 중심으로 살수록 상식적으로 여기 부자가 여기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심으로부터 벗어날수록 누가요? 보세요. 이 한 가운데는 주거와 상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저소득층이, 여기 저소득층이,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예, 밖으로 나올수록 고소득층이 산다. 왜요? 밖으로 나올수록 뭐가 낮아진다고 그랬나요? 베제스는 이렇게 밖으로 나올수록 인구 밀도가 낮다. 부자들은 부대껴 사는 거 싫어하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인구 밀도가 낮아져서 부자들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사는 거 싫어해서 밖으로 나오는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고소득층들이 많이 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심원 이론의 한계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73페이지. 4. 선형 이론. 선형 이론에 의해 도로망을 따라서 공간 구조가 확장 및 성장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시 구조로 호이트가 주장했대요. 도로망의 동그라미, 호이트의 동그라미. 얘는 두 줄 내려오면 중앙 업무 중심지, 저급, 중급, 고급 주택지역이 부채꼴 모양의 섹터 동그라미 형태로 확대 이동 배치된다는 점이다. 어디에서? 끝에, 그 줄 끝에 도시 중심지에서 고소득층이 교외로 이동하면 저소득층이 그곳을 점유하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요? 밖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이 산다고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둘 다 밖으로 갈수록 부자가 산다. 밖으로 갈수록 부자가 된다. 그리고 동심원 이론은 누구? 베제스. 그리고 선형 이론은 누구? 호이트. 사람들도 같이 좀 받으셔야 돼요. 74페이지 넘어오셔서 다핵심 이론에 의해 단일 도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리스와 울만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 다음 줄 도시가 성숙 단계에 이르러 부도심이 출현하는 단계다. 전문화된 중심지 여러 개가 존재한다. 다핵심 이론. 요 중심지 하나가 아니라 여기가 발달이 끝나니까 여기서 또 생겨서 또 이렇게, 여기가 또 이렇게 생겨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는 애들이 바로 다핵심 이론이다. 다핵심 이론은 누구예요? 첫 번째 줄 해리스와 울만. 중심지가 많아서 사람도 두 명이네. 그렇죠? 해리스와 울만. 사람 이름 헷갈리니까 사람 이름 조금 봐주세요. 그리고 얘는 한계 한번 볼게요. 2번 74페이지 2번 두 번째 줄 교통시설의 발달로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도시 광역화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중심지가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교통이 발달돼서 얘 전체가 하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묶여버려서 다시 여기서는 중심지가 나와버리면 다핵심 이론이 의미가 없죠. 다시 단일 모형으로 돌아가는 거죠. 단일 도시 모형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설득력이 약하다. 한계점까지 같이 받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장 부분이 끝났어요. 네, 2장은 조금 제가 시작할 때 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하면서 또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공부하실 때는 지금 들을 때는 어떠셨을지 몰라도 공부하시면서 보면 다른 파트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예, 이게 도덕적으로 당연한 상식적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여기 2장이 조금 수월했어요. 우리 2장에서는 수요 변동 끝나고 나서 경기 변동, 방금 네 번째 시간에서는 경기 변동 4개 군명 박스 그려두고 저점 기준으로 해서 호황, 후퇴, 불황, 회복기 이렇게 거쳐간다. 이런 거 보면서 박스 보고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지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지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건 상한선인지 어떤 건 하한선인지 구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와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 수급 조절도 어렵고 거래도 공개되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서는 약형, 중강형, 강형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현실은 약형 또는 중강형이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나 미래 정보 또는 어떤 경우에는 현재 정보만 빨리 이용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 지역의 구분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입찰질의 이론과 뭐 단일망 또는 선형 이론, 동심원 이론 이런 애들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누구 주장한 사람들, 학자들 이름도 같이 보셔야 되고 기본적인 개념 특징 같이 잡아두시면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은 4장까지 저희가 4강까지 강의를 끝냈는데 여기서부터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예, 지금 충분히 쉬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3장 부동산의 가치 평가할 차례거든요. 계산도 많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시고 기지개 쭉쭉 하시고 예, 물 한 잔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이어서 3장 부동산의 가치 평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